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씩씩하고 어릴 때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제 착각이더군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하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위로 오빠만 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제가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아들, 딸을 구분 없이 그냥 막 삼형제처럼 키우셨어요. 아들만 키우다 딸을 낳으면 예쁜 원피스도 입히고 싶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싶고 그럴 만도 한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게 오빠가 입던 옷도 그대로 물려주고 머리도 항상 짧게 자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타고난 성격이 그랬던 건지 저는 오빠들처럼 자라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하고만 놀아서 그런지 학교에 가서도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자애들처럼 앉아서 노닥거리는 건 아예 체질에 맞질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선머슴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성격도 단순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았고요. 친구들과 싸워도 별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오빠들보다 제가 더 고집세고 사고뭉치라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좀 힘드셨다고 하지만 저는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한 편이었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반장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편이라 저는 평생 탄탄대로로 즐겁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결혼 생활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남편과 저는 운동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저는 자전거, 스쿼시, 수영 등등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동호회도 많이 해요. 남편과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 어느새 가까워져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남편과 저는 소울메이트처럼 모든 게 다 비슷했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물론이고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것까지 다 똑같았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 너무 비슷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운명인가 싶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게 더 힘들더군요. 서로 취향이 다르면 서로 좋아하는 걸 이해 못해 아예 못하게 하거나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른 걸로 싸웠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해 싸우게 되더군요. 물론 신혼 초에는 너무 좋았죠.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자마자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일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운동만 했으니 태권도는 물론 유도, 합기도까지 유단자였습니다. 사실 군대나 경찰 쪽에 뜻이 있기는 했지만 다 떨어져서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일 자체가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장도 아닌데 쉰다고 말하기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혼도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가졌는데 왠지 저만 힘들더군요. 남편은 결혼하든 임신을 하든 전혀 달라진 게 없었는데 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태권도 관장이 학교 선배라 그래도 저를 배려해준다고 아이 낳을 때까지는 사무적인 일만 하라고 해줬어요. 선배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배려해준 거였죠. 사실 태권도 학원이라는 게 사무적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사범들은 다 바쁜데 저만 매일 앉아 노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저는 이래저래 힘든데 남편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았습니다. 일도 몸을 쓰는 일이고 취미며 특기도 모두 다 운동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참아야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전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저는 입덧을 하면서도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어요. 매일 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죠.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면 남편이 저녁이라도 좀 차려줬으면 좋겠고 집안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퇴근하고 오면 남편은 항상 집에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넘었는데 왜 집에 안 와? 자기 까먹었어? 나 오늘 테니스 하는 날이잖아. 테니스 치고 사람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갈게. 운동이며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건 모두 저도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남편은 제가 다 이해할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심보가 고역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못하는데 남편 혼자 노는 모습이 저는 꼴보기 싫었습니다. 나는 테니스도 못 치고 맥주도 못 먹는데 자기는 눈치 없이 그걸 꼭 다 하고 와야겠어? 아기 낳으면 이런 시간도 이제 아예 없을 텐데 아기 나올 때까지만 좀 놀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애들 영어를 가르쳐요. 매일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아 취미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얄밉고 화도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둘 다 정신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요. 지금만 좀 참아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더군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으니 아주 교묘하게 자기 멋대로 하더군요. 저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저는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태권도 학원에 육아휴직이 있을 리도 없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거든요. 사실 시부모님께 부탁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30년 동안 과일 가게를 하셔서 명절에도 못 쉬시는 분들이라 부탁할 수도 없었거든요. 반면 시부모님은 4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10집 정도 되는 집에서 매달 월세 받아 두 분이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손주를 봐주셔야 하는 건 아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이라도 꺼내보라고 했어요. 남편 월급 가지고 세 식구 살기 빠듯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 얘, 나 젊어서 일만 하느라 우리 새끼들도 내가 안 키웠어. 애기라고 안아본 적도 몇 번 없는데 내가 신생아를 어떻게 키우니? 시어머니는 젊어서 일만 하시느라 남편과 서방님 모두 남편의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대요.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키우는 건지 아예 모르신답니다. 얘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애 봐달라는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니? 남들은 다들 친정에서 봐준다는데 너는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니? 친정이든 시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상황이 되시면 누구든지 좀 봐주실 수도 있죠. 저는 시아버지 말이 너무 서운해서 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다들 마트 가서 사 먹어서 과일 가게 장사도 잘 안 될 텐데 이 김에 사돈더러 집에서 손주나 좀 보시라고 하면 되겠네. 봐주시기 싫으시면 그냥 안 봐주시면 되지. 왜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이고 욱하기는. 내 말이 뭐 틀렸냐? 그러게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귀하게 좀 키우셨으면 얼마나 좋아. 여자가 운동해봐야 뭘 먹고 산다고.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 운동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연신 씩씩거렸습니다. 제가 워낙 괄괄한 성격이라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편하게 대하셨지만 저런 소리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애꿎은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니까요.
너야말로 너무하는 거지. 둘째는 애 낳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봐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시부모님은 아주 철벽을 치셨습니다. 자리에 있지도 않은 동선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요. 동서야 직장이 탄탄해서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으니 당연히 시댁에는 말도 안 꺼냈겠죠. 저도 상황이 안 되니 부탁드리는 건데 시부모님이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는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심란하기만 한 저에게 오히려 기름을 더 부었어요. 전세 대출 때문에 걱정하는 거면 우리 집 재계약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네 빌라로 들어갈까? 설마 아들한테 월세 받으시겠어? 당신 그 집 안 가봤어? 거기 대학생들이나 사는 원룸인데 우리 세 식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살아? 몇 년만 바짝 살면서 돈 모아서 나오면 되지. 혹시 알아? 거기 살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 종종 봐주실지. 남편은 참 태평했습니다. 자기 부모인데도 이렇게 몰랐어요.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그 빌라에 들어와 살라고 했지만 저는 극구 사양했어요. 말이 좋아 빌라지 사실 오래된 하숙집이었거든요. 집도 집이었지만 사실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 살기 싫었습니다. 가끔 만나도 온갖 시집살이로 피곤해 죽겠는데 한 건물에 살면서 매일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아들은 안 봐주신다고 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시부모님과 잘 맞지도 않는데 괜히 애를 맡기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좀 부족하면 어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들의 귀여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데 말이죠. 그건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일이니 우선 1년만 열심히 키워보자 싶었습니다.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고 1년간 악착같이 아껴서 생활하면 못 살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1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서 육아만 했어요. 매일 운동만 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말도 못하는 아기랑만 지내며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으라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 엄마들이 육아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까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너처럼 산머슴 같은 애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거 그냥 나가서 놀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면 뭐 애 데리고 가게 나와서 가게나 좀 봐줘. 다른 집들은 딸이 애 보느라 힘들다고 하면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준다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역시 달랐습니다. 엄마도 마음 편하게 집에서 애나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면 나와서 가게나 보래요. 본인이 애 봐줄 테니까요. 제가 뭘 바라고 말했나 싶더군요. 우리 가족 스타일이 원래 다 그래요. 다들 무뚝뚝하고 위로라고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는 약해졌는지 예전 같으면 욱해서 됐다고 엄마한테 뭘 바라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을 텐데 서운해서 눈물까지 찔끔 나더군요. 기댈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을 거라고는 남편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매일매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늦게 왔는데요. 애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 주는 내내 야근이야. 당신 먼저 일찍 자. 뻥치고 있네. 이번 주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 한강에서 야간 바이킹하는 거 나도 알거든? 어디서 감히 날 속여? 아, 우리 자기 알고 있었구나. 나만 가기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자기도 알잖아. 한강 야간 바이킹 하면 기분 끝내주는 거. 이번엔 내가 가고 다음번엔 자기가 가. 그러니까 이번엔 이해해주는 거다?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일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걸요. 저에게 여러 번 걸린 적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지쳐서 화를 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려를 해주다 보면 언젠가 남편도 제 마음을 알고 저도 배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려는커녕 계속 봐주니 이 인간이 저를 아주 호구로 알더군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저를 정말 작정하고 속였어요. 학원 선생님들끼리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클 동호회에서 주최한 자전거 코스 여행을 다녀온 거더군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른 것도 다 이해해줬으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큰일이었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코스 여행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신혼 초에도 꼭 같이 가자고 약속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게 말 한마디도 없이 혼자 다녀온 거였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전거 동호회 회장님이 남편인 줄 알고 단톡방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랑 남편 프로필 사진이 똑같은 아들 사진이거든요. 단톡방에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사진 속에 제 남편이 있더군요. 아주 해맑은 얼굴로 여자 회원들 사이에 떡하니 말이죠. 저와 남편도 바로 그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보통 다들 처녀 총각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는 여행이거든요. 그런 곳을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다녀온 거죠. 저는 정말 24시간을 꼬박 혼자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모를 리 없거든요. 남편이 혼자 다녀오면 제가 얼마나 화를 낼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혼자 다녀온 거예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방에 누워있는 애가 내가 밖에서 나온 애야? 우리 둘이 좋아서 낳은 우리 아이야. 근데 내가 혼자 저 갓난아이랑 울면서 씨름하는 사이에 당신은 아가씨들이랑 여행을 갔어?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아가씨들이랑 가긴 누가 아가씨들이랑 갔다고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가 거기 꼭 가고 싶었던 거. 자주 하지도 않은 행사인데 이번 학원 휴가 날짜랑 딱 맞더라고. 이렇게 운명적인 날에 내가 어떻게 안 가냐? 남편은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남편이 아니라 제 아들 같았습니다. 뻔뻔한 놈. 너는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네가 가고 싶으면 당연히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어? 자기도 가고 싶은 거 알지. 근데 우리 아들이 있잖아. 나중에 애 다 크면 내가 당신도 혼자 보내줄게. 꼭. 이게 입만 살아서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애 다 키우면 뭐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가란 소리야? 남편이 그렇게 얄미운 성격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고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저에게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육아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욕이 없을 때도 있었고 아이를 재우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문제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아들이 워낙 새벽에 자주 깨기도 했지만 아이가 잠들고 나서도 저는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다들 육아 우울증이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육아 우울증에 걸릴 리 없다던 친정 엄마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가 우울증? 말도 안 돼. 당신 요즘 매일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 매일 누워만 있으니까 의욕도 없고 잠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좀 해. 당신 요즘 살찐 거 알아? 그러다가 다시 태권도장 나갈 수 있겠어?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누워만 있대? 네가 봤어? 내가 누워만 있는 거 봤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 매일 집에서 아기랑만 있는데 아기 집에 혼자 두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자기 그거 다 핑계야. 아기 잘 때 옆방에서 유산소 해도 되고 유모차 태워서 나가서 좀 걷거나 뛰어도 되잖아. 자기 거울 좀 봐봐라. 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여. 연애할 때도 남편과 저는 알콩달콩 사이좋은 커플은 아니었어요. 항상 서로 놀리고 장난치며 티격태격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감이 바닥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이런 장난을 치니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살다 살다 제 남편이 이런 재수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다 제가 너무 혼자 독박 육아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애를 하루도 혼자 본 적이 없으니 애가 잘 때 엄마가 옆방에서 유산소도 할 수 있고 유모차에 태워나가면 애가 얌전히 있는 줄 아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이 육아의 육자도 모를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을 너무 배려했던 거였죠. 남편 말이 맞아요. 이러다가 제가 살만 뒤룩뒤룩 쪄서 몸이 무거워지면 어느 태권도장에서 저를 받아주겠어요. 안 그래도 애 낳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주변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태권도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저는 바로 일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상의가 아닌 통보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 일하러 나갈 테니 이제부터 아들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기랑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하냐고요. 상의?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할 때마다 나랑 상의했어? 심지어 당신은 내가 주말만이라도 수영 가지 말고 애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들어줬잖아. 그럼 1년치 미리 등록해놨는데 중간에 어떻게 그만둬? 나도 이미 일하러 가겠다고 말한 거라 할 수 없어. 이렇게 당장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해? 설마 저 어린 걸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어린이집이든 보모든 알아봐야지.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당신이 집에서 좀 보던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아셨던 친정 부모님도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곤 어린이집이나 아이를 봐주실 분이 마땅치 않으면 친정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세게 나가면 남편이 지난날을 좀 반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잔머리를 썼더군요. 제가 일하러 못 나가게 하려고 시부모님까지 동원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애미,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를 떼어놓고 일을 하겠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더러 정말 애를 남한테 맡기고 일하려고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 낳은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까지 하루도 봐주신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 걱정하는 척 참견하시니 어이가 없더군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계속 저 혼자 키웠고 앞으로도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지금 너 혼자 애 좀 봤다고 유세 떠는 거니? 내 아들이 너보다 능력 있고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당연히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당연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능력 있고 돈 많이 벌면 자기 새끼 자기가 안 키워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지금까지 너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는데 네 동서는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애도 혼자 다 보고 시부모님이라고 우리까지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 줄 알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만 나오면 결국은 저와 동서를 비교하셨죠. 결혼한 직후부터 그랬어요. 남편에는 아들만 둘이에요. 남편이 장남이고 바로 1살 터울 동생이 있어요. 결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1년 먼저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했어요. 사실 1년 새 혼사를 2번이나 치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서방님과 동서가 임신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저희가 결혼한 직후라 바로 할 수는 없어서 아예 동서는 아기를 낳고 결혼식을 올렸죠.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고지식한 옛날 분들이세요. 겉으로만 쿨하고 좋은 척 하시지 속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처음 동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여자애가 얼마나 개념 없고 대책이 없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하느냐고 만나기도 전부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만나고 오더니 180도 태도가 달라지셨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이 알아주는 땅 부자라네요. 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많아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랍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은 아주 쏙 넘어가셨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에서는 결혼하면서 서방님에게 자동차에 명품 시계까지 사줬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성격상 남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편이 아닌데도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너무 티를 내니 저로서는 동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버텼습니다. 애초에 저랑 동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교해봐야 제 속만 아프니까요. 제가 배알 좀 꼴린다고 동서에게 시부모님께 적당히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시부모님도 제 앞에서 대놓고 비교하신 적은 없었으니 저도 대충 모르는 척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아주 치사하게 나오셨습니다. 불꽃가 한번 터지니 대놓고 저와 동서를 비교하더군요. 명절날 있었던 일입니다.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항상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웠어요. 친정에서 부모님이 가져다 드리라고 했다면서요. 저도 물론 친정이 과일 가게를 하시다 보니 매번 가장 좋은 특산품으로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명절에 동서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더군요. 아이고 둘째야, 이게 다 뭐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과일인데?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이게 백화점에서 VVIP들한테만 판매한다는 정말 좋은 상품이래요. 아이쿠, 그럼 이거 사고 싶어도 아무나 못 사는 귀한 과일인 거네. 사돈이 과일 가게에도 이런 건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둘째 덕분에 우리 입이 아주 호강한다.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하필이면 왜 과일인가 싶더군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말씀이 아주 귀에 거슬렸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왜 꼭 저렇게 하시나 싶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과일로도 모자라서 집에 갈 때 시부모님께 돈 봉투까지 드리더라고요. 항상 올 때마다 양손 무겁게 들고 오는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뭘 또 용돈까지 주고 그래. 제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잘 돼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이건 꼭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어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라. 여자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남편한테 사랑도 받는 건데. 첫째야, 너도 둘째한테 좀 배워라. 가끔 보면 너희 부부는 부부가 아니라 너무 친구 같아. 역시 우리 엄마 보는 눈 있다니까. 나랑 우리 진영이는 부부라기보단 완전 절친이지, 절친. 남편이라고 있으면 뭘 하나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걸요. 항상 저런 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제게 뭐라고 하면 제 편을 들어야 하는데 항상 농담으로 대충 넘어가곤 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뭐라고 하면 자기 부모님이라고 자기 부모님 편만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부모님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 피해 의식이라도 있느냐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카를 봐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봐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급작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일에 일하게 되다 보니 주말에 할 일이 쌓여 있었거든요. 남편이라도 집에 있으면 애라도 맡기고 편하게 집안일이라도 할 텐데 남편은 여전히 학원일 핑계로 나가고 저녁이면 수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날은 남편이 안 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다 계획이 있더군요. 오늘 재수씨랑 준호가 둘 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네. 그래서 지영이는 우리가 봐주겠다고 했어. 이따 재수씨가 지영이 데리고 올 거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주말인데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마침 여행 중이셔서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대요. 시부모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못 봐준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조카를 봐주기로 했다네요. 물론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당연히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이 미워서 그런지 괜히 짜증이 나더군요. 더 짜증나는 건 남편 태도였습니다. 조카가 집에 왔는데도 자기는 곧바로 수영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4살 배기 조카랑 돌쟁이 아들을 둘 다 저한테 맡기고요. 당신이 데려다 놨으면 당신이 봐야지. 당신 조카를 지금 나더러 보라는 거야? 애들 보는 건 당신 전문이잖아. 재영아, 작은 엄마 태권도 선수야.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해. 자기야, 나 수영하고 금방 올 테니까 애들 보고 있어?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할 말만 해놓고서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은 장난감을 입으로 물어뜯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보기에도 제가 화난 것처럼 보였는지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어린아이 눈에도 지친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저희 남편의 눈엔 보이지 않나 봐요. 저는 남편의 태도에 슬슬 지쳐갔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좀 변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도 내고 싸워도 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남편은 변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서와 서방님이 조카를 집으로 데리러 왔어요. 얼마 안 있다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군요. 수영만 갔다가 온다던 사람이 저녁 때가 다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제가 조카를 봐준 게 아무래도 신경 쓰였는지 오면서 초밥을 포장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루 종일 애 둘한테 시달리느라 정말 밥을 떠먹을 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쯤 되니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집안 식구들은 다들 눈치도 없고 이상했습니다. 글쎄 동서는 애를 맡겼으면 그냥 혼자 와서 애만 데리고 가면 되지 굳이 온 식구를 다 총동원해 왔더군요. 서방님에다 시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왔어요. 제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시부모님께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을 했다네요. 물론 동서가 저를 괴롭히려고 했다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오는 일인데 당연히 저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애들 보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진심으로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데 시부모님까지 끌고 왔으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그 개념 없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더라고요. 여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한 거야? 시부모님 오셨는데 밥상이라도 차려놨어야지.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싶어서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놀았어? 하루 종일 애 둘 보느라 화장실도 한 번 못 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효자짓 하고 싶으면 당신이 밥상 차리면 되잖아.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애들 보느라 형님 힘드셨을 텐데 제가 괜히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나 봐요. 어머어머, 둘째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가족끼리 서로 애도 봐주고 모여서 저녁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첫째 너는 손윗 사람이 돼서 조카 좀 봐줬다고 꼭 그렇게 위세를 떨어야겠니? 거기다 시부모님까지 왔다고 꼭 그렇게 싫은티를 내야겠어? 아유, 눈치 보여서 원. 아들네 집에 올 수가 있나? 시어머니는 또 시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저도 더는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도 남은 정이라고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어머님이 솔선수범해서 애들도 좀 봐주시고 며느리들도 도와주지 그러셨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너 처음 왔을 때부터 싫었던 거야. 맨날 남자들이랑 우르르 어울려가지고 운동만 했으니 아는 게 뭐가 있겠니? 엄마 고정하세요. 여보 뭐하고 있어. 빨리 어머니께 사과드려. 정말이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정말 다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더니 바로 옆에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거리셨어요. 아유 무식해. 내가 어쩌다 저런 무식한 년을 며느리로 봐가지고
애까지 낳았으니 어떡해. 이제 와 쫓아낼 수도 없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무식한 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러니?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거짓말을 한다며 딱 잡아떼더군요. 첫째,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네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나도 웬만하면 네 편 들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를 모함해. 내가 너희 시어머니랑 40년 넘게 살면서 욕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 알아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김장을 했다고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퇴근길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굳이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따로 김치를 싸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가게 하면서 매번 김장하기도 힘들 텐데 뭐하러 저희 시댁까지 챙기냐고 볼멘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제 걱정을 하시며 사돈이라고 매번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김치라도 가져다 드려야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너무 아들처럼 키워서 시댁 가서도 산모슴처럼 굴까봐 걱정이다. 자고로 여자는 시부모님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마음 편한 거야. 힘들고 싫어도 참고 시댁에 잘해. 너무 속상했어요. 당시에 저는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으로 김치를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1층에 사는 세입자와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내가 월세는 남편 통장으로 보내고 관리비는 내가 따로 받으러 올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했잖아. 요즘 누가 현금 가지고 다녀요. 자꾸 귀찮게 왜 그러세요?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할 노릇이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아줌마, 지금 저한테 갑질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주인 아저씨한테 다 말하고 방 뺄 거예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젊은 아가씨랑 싸우기라도 할까봐 걱정돼 바로 말리려고 김치통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가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곧바로 깨갱하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아가씨, 내가 갑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정 아가씨한테 다 말했잖아.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관리비는 내가 남편 모르게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음 달에는 꼭 현금으로 준비했다가 나한테 줘요. 시어머니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관리비를 왜 시아버지 모르게 받으시려고 하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당황하셨습니다. 저더러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소리까지 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금세 꼬리를 내리셨어요. 자존심 센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긴 하더군요. 사실은 그게 내가 빚을 진 게 있어서 돈을 좀 급하게 메꿔야 돼. 근데 너, 이 일은 절대 너희 시아버지한테 비밀이다. 알면 나 정말 쫓겨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몰래 관리비를 빼돌려 동네 아줌마들과 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계주 아줌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시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했지만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돈 실수한 게 처음이 아니야.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돈 가지고 허튼 짓 하면 너희 시아버지가 나 쫓아낸다고 했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남편 대학교 때 시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져 된통 당한 적이 있었답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어머니를 속여 당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에 못 들어갈 정도로 심각했다네요.
아파트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중도금을 내느라 남편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한 학기 휴학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돈 구하러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넘어 거의 애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라 몇 개월 관리비만 빼돌리면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 제게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요. 시아버지처럼 꼼꼼한 분이 과연 모르실까 싶었지만 저는 우선 시어머니의 말대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었는데 저 혼자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말씀대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시부모님과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다발을 사서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아들에게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건넨 꽃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시더군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무리 밉고 싫어도 가족이니 생신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드리자 싶었어요. 그런데 저만 마음을 곱게 먹으면 뭘 하나요? 상대방이 제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걸요. 식당을 제가 예약했어요. 저희와 동선애가 번갈아 가며 식당 예약을 해요. 예약한 쪽에서 계산까지 하고요. 처음엔 저희도 항상 반반씩 했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동서가 식당 예약을 하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 뷔페나 너무 고가의 한식당을 예약해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그 돈이면 온 식구가 다 여행을 가도 갈 만한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자기가 형인데 그 정도도 못 내겠냐 싶었는데 나중에는 본인도 부담이 됐는지 먼저 그냥 한 집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식당을 예약할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가 예약한 곳들하고 비슷할 수야 없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면 민망하니까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동서가 있든 말든 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개무시하시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유명한 횟집을 예약했습니다. 워낙 예약하기 힘든 집이라고 하길래 한 달 전에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구기시더니 먹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신경이 쓰여 혹시 입맛에 맞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내가 바닷가 출신이라 회는 딱 한 점만 먹어보면 아는 거 알지? 이거 양식이야. 사람들한테 자연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거야. 어머님도 참 요즘은 그런 거 속여서 팔면 큰일 나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사장님이 되게 유명한 셰프더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어머, 네가 뭘 한다고 장담을 해? 너 이렇게 비싼 회 먹어본 적이나 있어? 그나마 네가 내 아들이라도 만나서 결혼했으니 이런 거라도 구경하는 거지. 저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웬일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좋은 날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진영이가 맛집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은 무슨. 이런 거 알아보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어머니, 여기 저도 아는 집이에요. 여기 셰프님 TV에도 나오고 진짜 유명한 분 맞아요. 아,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는 집이면 진짜 유명한 집이 맞긴 맞겠네. 아이고, 이 옆에 내가 자식들이 사주면 그냥 맛있다 하고 먹으면 되지. 왜 괜히 푼수를 떼고 그래?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가 아니라 100마디라도 했겠지만 날이 날인 만큼 참았어요. 다른 가족들도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모르고 아이들도 있으니 괜한 일 만들지 말자 싶더군요.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는 애초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으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조심할 생각이 없으신 분인데요.
발단은 시어머니께서 또 저와 동서 사이를 비교하셨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저는 시어머니에게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신경 써서 50만 원이나 넣었어요. 항상 저더러 능력 없다고 무시하시니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걸 웬걸 동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저희 아들만한 쇼핑백을 꺼내더군요. 심지어 쇼핑백에 박힌 로고가 자그마치 샤넬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동서는 비싼 명품백을 사왔더군요. 쇼핑백에서 가방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 눈이 희번뜩해졌습니다. 어머머머, 이게 뭐야? 샤넬백이잖아? 엄마, 그거 엄청 유명한 거야. 500도 넘는 거라니까? 500? 어머, 둘째야.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들어봐. 너무 고맙다. 내가 진짜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미 제가 드린 봉투는 잊힌 지 오래였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동서 선물을 너무 의식했는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신용카드를 낸다는 게 잘못해서 제 체크카드를 낸 거예요. 그게 제 용돈 통장이라 돈이 거의 안 들어있는 건데 실수로 냈습니다. 손님,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네요.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하마터면 그때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다 카운터 직원분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정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실수를 시어머니 앞에서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카드를 잘못 냈어요. 이거로 결제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뒤에서 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구질구질한 년이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빨리 이혼을 시키든가 해야지. 아휴 거지 같은 년 같으니라고. 제가 듣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잣말이라기에는 제게는 분명히 들렸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이를 쑤시고 나오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 냅다 뺨을 갈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면 시어머니 뺨을 내리칠 것 같았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더는 못 참겠어. 등신 같은 너희 엄마 때문에 지겨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당장 우리 이혼해. 저는 식당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제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살 만한 가치 있는 남자는 아니니까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뭐 등신? 제 행동에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더러 지금 당장 잘못됐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다시는 제 얼굴을 안 보시겠다더군요. 저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야말로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 도저히 못 살겠네요. 잘난 아드님이랑 이혼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왜 이래? 당신이랑 내가 이혼을 왜 해? 남편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놓고 이제와 이혼은 하기 싫은가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며칠 내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얼씨구? 지가 어디서 내 아들 같은 남자 만난다고 주제도 모르고 먼저 이혼 얘기 꺼내고 있어? 어머니, 혹시 치매세요? 뭐야, 치매? 너 미쳤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까먹으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너무 잘 됐네요. 동서가 준 가방, 그게 딱 500이라고 하니까 그거 팔아서 갯돈 떼인 거 메꾸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나셨어요. 아, 맞다.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만 까먹고 다 말해버렸네요. 저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과일 가게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요. 물론 집도 좁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큰 집에서 살 때랑 다른 게 없었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들과 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어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그 음흉하고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절로 힘이 나고 예전의 제 모습이 돌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선 이상하게 제가 아닌 것처럼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혼한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는 원래 제 모습대로 당당하게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네요. 처음이라 다소 낯설고 어색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성입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호텔 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이끄는 직업을 가졌지만 평소에 저는 꽤나 조용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나서는 것과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바깥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즐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일상 속에서 딱히 내세울 정도로 특별한 건 없네요. 단지 올해 30이 된 만큼 제 삶에 책임을 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30대 청년일 뿐이죠. 아, 이렇게 유튜브에 보내게 된 사연 정도가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드라마에서나 익히 보았던 파혼이란 걸 바로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까지의 애달팠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참 우스운 것 같아서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많이 답답하고 한심한 부분들이 많으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리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은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은 대략 1년 반 전 제가 처음으로 혼자 부산 여행을 갔다가 시작됐어요. 그 당시 저는 서울 중앙부에 있던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근교에 있던 호텔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호텔 내에서 인사이동과 권고사직이 빈번해졌고 그로 인해 저도 생계가 위협되는 시점이었죠. 타의로도 자의로도 저에게는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기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상에 환기를 주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저처럼 여행을 온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간략히 성훈이라고 부를게요. 성훈 씨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살려서 취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서 일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됐다네요.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게 됐어요. 저는 그때 성훈 씨를 보며 비록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과감성도 좋았고요. 사실 저는 항상 제 일이 제 적성에 맞는지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서비스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회의감이 들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이 직업에 대한 선망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빠져들어서 도전해 보아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이 옳든 틀리든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훈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과거의 자신도 지금 하고 있던 일에 확신이 없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왔기에 후회하진 않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겉보기에도 말끔하니 호감상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저답지 않게 열렬히 구애했고 우리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커다란 문제는 없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기에 다른 때보다 진중했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참 좋은 사람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한다 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살펴주니까 저로서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직업적으로 불안정하긴 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성우 씨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았던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길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원래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저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수다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4살 많은 인생 선배로서 제 삶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야, 우리 나이가 되면 연애도 허투루 해선 안 돼. 배울 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나중에도 손해를 안 본다고. 장담하건대 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어. 자기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다를걸?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직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최소한 6개월은 더 쉬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 뭐 이런 말들이요.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듣다 보니 나중엔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저에게 잘하기도 하고 잔소리하는 만큼 챙겨주기도 잘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니 저처럼 세상 미련한 곰이 없다면서 하나같이 혀를 쳤지만요. 맞아요.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아랫사람으로 내려다보는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결혼한 어떤 지인이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단점 한 가지만 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꼭 그 단점 때문에 헤어지게 된대요. 커다란 단점 하나가 다른 여러 장점을 다 잡아먹으니까요. 분명 틀린 말이 아니었죠. 한 번은 제 친구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성훈 씨가 하도 제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졸라서 자리를 가지게 된 거였죠.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나? 그러면서 본인은 학교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조차 그땐 왜 그렇게 안쓰럽게 들리던지 마침 저를 잘 아는 오래된 친구들이 성훈 씨를 궁금해하던 참이었고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보여준 게 처음이라서 다들 흔쾌히 나아주었네요. 처음 만나던 한두 시간은 분명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화기애애했습니다. 성훈 씨가 활달한 편이라 분위기 띄우는 걸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술이 조금 들어가니 성훈 씨가 점점 평소에 저를 대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대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끝마다 친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면서 애들이 원치도 않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심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래였나 싶고 그래서 그만하라는 표시로 옆에서 계속 팔로 툭툭 쳤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하긴 눈앞에서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도 못 알아챘으니 어련했을까요? 분명 친구들에게 저희 커플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어쩌다 보니 각종 경제와 사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영양가 없는 대화만 줄곧 이어지다 모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한 친구가 정막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영이 너 오늘 그분이랑 결혼할 계획인 거 맞지? 아마도?
안 그래도 너희한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주제넘게 네 선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의 친구로서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했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분은 너에게 안 맞는 것 같다. 뭐 다정다감하고 유쾌하니 사람으로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 배우자로 함께하기엔 뭐랄까 조금 고압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야. 맞아, 분명 그런 면이 있지. 친구는 저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네 입장 생각해서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솔직히 좀 꼰대 같지. 분명 너도 숨 막히는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난 걱정돼. 그때 당시엔 친구의 말에 수긍하고 대신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제게 쓰인 콩깍지의 일종이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성훈 씨의 좋은 장점들을 친구들은 모르니까 잠깐 만나보고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어요. 이제 와서야 그 생각이 어리석었던 걸 깨달았으니 참 빠르죠. 이러니 남녀 사이의 문제는 주위에서 수백 번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는 건가 봐요. 그 만남이 있고 난 후 성훈 씨를 만나 따로 제 생각을 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나를 대할 때 가르치듯이 말하지 말고 연인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자 성훈 씨는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사과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 시절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어. 먹고 살기 힘든 때 흔치 않게 배운 사람이었지. 그 자부심이 크다 보니 어렵게 취직한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반복하기 일쑤였던 거지. 결국 원래 기대보다 한참 떨어진 작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정년퇴직까지 하신 거야. 하지만 아빠는 그 현실을 부정한 채 본인이 좋은 학교를 나온 수재였다는 사실만 기억하고서 주변 사람들을 대했어. 그러다 보니 평소에 말버릇이 상대를 내려다보듯이 대하는 거였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도 똑같이 닮아버린 거야. 내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간 것도 그런 이유였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문제를 알았으니 고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훈 씨도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할 때 특히 더 조심하기도 했고요. 한 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말실수를 하고 나면 이젠 금방 알아차리고 사과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간과했던 건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말로만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아빠가 저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화된 후 아버지의 소개로 저는 다른 호텔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크고 알려진 곳이라 저에겐 좋은 기회였죠. 성훈 씨도 헬스 트레이너 일을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거기서 운동을 가르치며 몇 년 더 일하다가 본인만의 헬스장을 차리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화되고서 우리는 1년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땐 사실 크게 반기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성훈 씨의 일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강한 탓이었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은 제 뜻을 따라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의 선택이니 끝까지 믿어주시겠다면서요. 같이 한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선 저는 먼저 성훈 씨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얼굴 뵙고 인사드리려고도 했고 성훈 씨 아버님, 어머님께서 꼭 이쪽 먼저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해서요. 괜찮은 일식집이나 한정식집에서 뵈려고 알아보았는데 성훈 씨 어머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식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부담스러우시다는 이유였어요. 전 긴장한 마음으로 갖가지 과일과 한우를 사서 집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것들로 골라갔어요. 센스가 없는 편이니 성이라도 보일 수 있게요. 찾아뵐 당시 아버님은 다른 일정으로 외출하신 상태라 안 계셨고 어머님이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차려주신 상을 두고서 성은 씨와 어머님, 저 세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가볍게 나누었어요. 어머님은 종종 들어왔던 것처럼 말투는 조금 차가우신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으셨죠. 그래도 장차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예의를 차려주시면서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걸 배웠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그러다 간혹 저희 집안에 대해서 물으시기도 했죠. 그래서 부모님께선 지금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어느 쪽에서 일하시니? 연세는 어떻게 되셔? 저는 잠시 대답을 고민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 집을 찾아뵙기 전에 가족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내에 관한 이야기는 상견례 때 주고받으면 되니까 웬만해선 너 혼자 있을 땐 말을 삼가는 게 좋아. 결혼 전에는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쉽게 책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어른들끼리 얘기 나눌 수 있게 최소한의 말씀만 드려. 알겠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어머님께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하세요. 그냥 숙박업을 하고 계신데 직접 관리도 하시고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이내 무덤덤한 말투로 알겠다며 넘어가셨죠. 뭔가 이렇게 떠들기는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에서 크진 않은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텔은 호텔인지라 규모 면에선 다른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크긴 하죠. 1층에 레스토랑을 함께하고 있어서 꽤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 일에 넘치는 자부심을 갖고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아직까지 매일 호텔을 드나들며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외곽에 있다 해도 제가 보기엔 어느 근사한 5성급 호텔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아버지가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싶단 마음으로 꿈을 키우면서 관련 학교에까지 진학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진 제가 너무 쉽게 이 일을 배우는 걸 원치 않으셨고 다른 호텔에서 일하며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하길 바라셨죠. 이렇게 들으니 뭔가 재벌 2세의 성장일기 같네요. 그만큼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홀로 서울에 올라와 맨 땅에서 일궈낸 사업이니 충분히 박수받아도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고요. 그런 이유로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만 제가 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 나서서 떠벌리고 다닐 이유도 없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훈 씨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으니 굳이 말할 기회도 이유도 없었고요. 숙박업을 한다는 저의 말에 성훈 씨는 다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처음 듣는다면서 그동안 제 이야기를 혼자 미루어 봤을 때 저희 아빠가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술자리가 있으셨는지 약주를 조금 하신 것 같았고요. 빨갛게 오른 얼굴로 저를 훑어보며 낯선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내 이 낯선 손님이 성은 씨와 함께 왔다는 걸 아시고선 그제서야 식탁에 앉으셨죠. 그래, 네가 소영이구나. 전부터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 우리 똑똑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 많이 궁금하긴 했어.
사실 댁을 찾아뵙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줄 알고 긴장 많이 했는데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짧은 인사말을 건네시고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쉽게 대학을 갔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내내 이야기를 듣는데 성훈 씨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익숙하다는 듯 본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을 말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앉아서 궁금하지도 않은 인생사 이야기를 한참을 듣는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이제 그만하고 저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 보라며 구해주셨죠. 저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렇지만 잽싼 동작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님이 갑자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며느리감으로선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알지? 뭐 듣자 하니 배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집안 같던데 생각해봐라. 왜 사람들이 수준을 운운하면서 급을 따져 만나겠나? 함께 어울리려면 대화가 통해야 하니까 그런 거다. 이 머리로 나오는 말의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너무나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초면인 사이에 게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희 집안은 못 배워먹은 꼴통 집구석이고 당신네들은 콧대 높은 고고한 집안이라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아버님은 이 말을 저에게 하기 위해 여태껏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구구절절 얘기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는 배움을 중요시한 적 없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내에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갑자기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몇 달 전 제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데 옆에서 성훈 씨가 지켜보고 있던 그 순간의 기억이요. 저희 아빠가 중학교만 졸업한 분이어서 학교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아주 잠깐 지나치듯 했었거든요. 그걸 듣고서 본인 멋대로 포장하여 곧장 아버님께 가서 전달했을 테죠. 결국 그렇게 우리 집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집안이 된 거고요. 어이가 없어서 성훈 씨를 쳐다봤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듯 과일만 주워 먹고 있던데요. 먹고 있던 사과처럼 똑같이 깎아버릴까 하다가 참았네요. 이런 집에선 더는 1초도 못 있겠다 싶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성훈 씨가 따라 나와 잡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됐다고 하고 얼른 나와 혼자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랑은 만날 수 없겠다는 깨달음만 얻은 채로요. 성훈 씨는 제 달라진 태도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이를 알아차렸는지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매일 제 직장 앞으로 데리러 오거나 밤마다 장문에 문자를 남기고 꽃다발 선물을 만날 때마다 주는 그런 행동들이요. 제가 없는 일상을 상상해보니 너무 괴로워서 저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나요? 항상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던 저 같은 사람을 다신 만날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고요. 아마도 잠시 연락 없이 떨어져 있던 기간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매번 연락을 하는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허전함을 느낄 법도 하지 했죠. 그런데 솔직히 저도 아버님의 그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남자친구한테 화가 났던 건 아니라서 그런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만 싶어지고요. 아직 정신 못 차렸던 거죠. 속병을 앓으면서도 확실히 결정 내리지 못했던 건 사실 마음속으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테고 그럼 우린 다시 평범한 연인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안일한 마음이니 그때 당시 몇 날 며칠을 헤어지지도 그렇다고 다시 온전히 만나지도 못한 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저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일찌감치 눈치챈 엄마가 조심스럽게 오셔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고 온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긴 싫었습니다. 늘 그랬듯 또다시 얼버무리고 말았죠.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딸이었지만 그것도 어리광일 뿐이니 진중한 결혼 문제에 대해선 쉽게 이야기 나누기 어려웠죠. 저의 개인적인 근심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만 해도 사실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때라 적잖이 어려웠거든요. 이런 시대에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는 가족들 모두가 상황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들던 때였죠. 그러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 호텔로 여행을 오더라고요. 저희 호텔은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 오히려 중심부에 있는 곳들보다 여행지 느낌이 나서 그런지 더 호황이었고요. 갖은 노력 끝에 2년 만에 간신히 이전 매출을 되살릴 수 있었고 이제야 우리 가족들도 한시름 덜고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도 전과 다른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조급할 땐 연애도 쉽게 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였나 봐요. 남자친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당시 성훈 씨 집에서 겪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니 희미해져 실수로 치부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커다란 실수였지만요. 용서를 받은 성훈 씨는 앞으로 자기 식구들이 제게 무례하게 한다면 본인이 나서서 한 소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모습이 딱히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만약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땐 완전히 끝내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님, 어머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혼자 속병 앓았던 시간과 고민했던 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내리고 싶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자 성훈 씨 집에서 가까운 일식집을 예약하고서 먼저 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성훈 씨와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성훈 씨가 이전부터 단단히 눈치를 주었던 듯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를 뺀 세 사람의 눈빛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던 분들이셨는데 오시자마자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새아가가 먼저 우리랑 만나자고 했다며? 좀 놀라긴 했다만 기특하네. 새아가라는 말에 흠칫했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 거라고 여기며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 주변에 이렇게 깔끔한 음식점이 있었네? 난 왠지 바깥에서 먹으면 아까워서 집에서만 해먹게 돼서 잘 모르거든. 저번에 너 올 때도 있는 걸로 너무 대충 해줬나 싶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소영이 네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다 하네. 잘 먹을게. 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저번에 집으로 초대받은 것도 결국 돈이 아까워서 그러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 밖에서 뵙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꼭 집으로 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대접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점이라는 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번엔 죄송했습니다.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성훈 씨랑 결혼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의견도 여쭙고 싶어서요. 그래, 잘 생각했네. 요즘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 잘났다 떠들어대지만
그래봤자 속빈 강정이다. 현명한 어른들 말씀을 따라가야 괜히 헛고생 안 하는 거야. 잠자코 듣고 있던 성훈 씨가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크게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를 준 게 맞았나 봐요. 기분이 더 찜찜해질 찰나에 막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인지 이전과 다르게 꽤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은 씨가 사이에서 소통을 조율하고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니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가끔 문제가 될 일이 있으면 성훈 씨를 탓하게 됐고, 성훈 씨는 넉살 좋게 넘기니 저는 곤란할 일 없고요.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반주까지 하셨네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저도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전에 있었던 맘상한 일들이 다 녹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화목한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또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신이 나서 엄마의 충고도 까먹은 채 혼자 막 떠들던 참이었어요. 저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성실함 하나는 내세울 수 있고요. 어릴 적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도 안 받겠다고 다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야, 세아가 농담이지? 집에서 얼마까지는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여인숙 그거 운영해봤자 벌면 얼마나 벌겠냐마는. 술에 취한 아버님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표정이 확 굳자 이를 알아챈 성훈 씨가 취했다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말투는 사라지고 삿대질까지 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난 다른 건 안 바랐다니까? 명망 높은 집안이거나 성훈이 그 가게 하나 내줄 수 있으면 결혼 허락하려고 했었지. 당장은 어려워 보이긴 한다만 결혼하고 나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면 됐지 뭐. 아버님, 약주를 하셔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운운하시는 건 듣기 좀 속상하네요.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 너 내가 한 말이 그렇게나 속상했냐? 그래서 성은이 얘한테 헤어진다니 뭐니 겁준 거야? 어른이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네, 말씀처럼 결혼 생각을 정리해가는 단계지 아직 성우 씨와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농담이든 속 이야기든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주셨으면 해요. 저도 2번 겁주기는 싫거든요. 제가 맞받아치니 성우 씨가 이번에는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만해. 그냥 넘어가자. 뭘 그만해?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매번 깎아내리는 건데 오빠는 나에 대해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네 기분 하나 맞춰주려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눈치 봐야 돼? 소영이 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럴 땐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저 말을 끝으로 폭발한 저는 바로 일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중에도 뒤쪽에서 계산은 하고 가냐는 둥 어이없는 대화가 들려오는데 기가 차서 문을 박차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후에 이 이야기를 결혼한 언니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결혼 전에 미치지 않기 위해 기강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본인 집안이 내세울 게 없으니 그렇게라도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신부 쪽보다 더 좋고 아쉬울 거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계속 저와 저희 집을 깎아내린 거라고요.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세웠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싶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별탈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들 사는데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있던 정 없던 정까지 전부 다 떨어져 버렸네요. 이번 기회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고요.
나이 30이 넘어서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 아빠가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주시는데 죄송스러워서 울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눈물을 쏟아낸 뒤 진정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셨던 가족들을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동안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기에 부모님은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진행하자. 장소는 내가 잡을 테니 그쪽한테 연락해서 식사 자리 마련해. 뭐? 말도 안 돼. 나 결혼 안 할 거야.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너무나 단호한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진행할 생각도 없고 따로 계획이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으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그날 밤 바로 성훈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니 안 그런 척해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처럼 강경하게 나간 게 먹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핸드폰 너머로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목소리를 깔고서 대답하기에 저도 진중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지만 본인이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성우 씨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알겠다면서 수락했기에 생각보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생각지도 못한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놀랍게도 저희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갈 즈음 성우 씨와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오셨죠. 다행히도 저희 호텔이 성훈 씨 집과 그리 멀지 않아서 편히 오신 눈치였어요. 너무 편해서 궁시렁거리는 게 다 들릴 정도였지만요. 사돈댁은 뭐 이런 좋은 데서 만나자고 하시니? 이까짓 거에 기죽을 줄 알고? 그렇게 조용한 룸에서 모여 상견례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짜니 뭐니 해도 어찌됐든 상견례여서 그런지 꽤나 정중하고 정숙한 자리였고요. 엄마가 정적을 깨고서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이끄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 저에 대해 그쪽 아버님, 어머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밖에요. 그렇기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종일관 비꼼과 불평스러운 언사가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기분 나쁜 티 하나 없이 웃으며 받아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상대편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자리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 많이 했네요. 아들놈이 뭐에 홀렸는지 사정사정하기에 나와본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따님을 만날 때마다 어른을 대하는 언행이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고 예우를 먼저 가르치시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옆에서 이 끔찍한 말을 다시 한번 더 들으니 정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어요. 성훈 씨는 이젠 아예 아버님처럼 가기로 한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 일부러 성훈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딸아이가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듯하니 이해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네요. 이런 이야기는 곤란하실까봐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 알만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남들 술 마시며 놀 때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성훈이도 저의 영향을 받아서 명문대까지 나왔고요. 자식이 결국 닮는 건 부모 아니겠습니까? 듣자 하니 중졸이시라던데 그런 면에서 솔직히 좀 걱정스럽긴 합디다. 머리도 유전 아닙니까? 아버진 대답 없이 웃으며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그쪽처럼 아이를 캐묻진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종종 이야긴 들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요? 좋은 대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저 그런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하시다니 참을성이 좋으시네요. 아, 그쪽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말씀처럼 분명 유전이 많네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알량한 학벌로 유세 떠는 그쪽 집안에 저희 귀한 딸 보낼 생각 애초에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귀한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 공평하지 않아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켜볼 가치조차 없어 보여서 괜히 왔나 싶네요. 못 배워먹어 사람을 내리깔아 본다고 들었는데 누굴 닮은 건지 잘 알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네요. 그럼 저희는 일어나죠. 대화도 안 끝났는데 어딜 일어납니까? 앉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겸상을 하기엔 수준이 안 맞네요. 뭐 아주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이 호텔 제 거거든요. 뭐요? 숙박업 치고 좀 크긴 하네요. 아,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밥맛이 떨어져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드신 건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그럼. 당황한 성훈 씨와 그 가족을 두고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이 나와서 도망치듯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지켜보았죠. 아마도 분명히 성훈 씨가 나가면서 로비에 있던 저를 본 것 같지만 아는 척 없이 서둘러 나가더군요. 속이 너무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끝이 이런 식이라니 많이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는 건 이번에도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또다시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으며 두 분을 안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네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스스로의 자랑이 되면 돼. 엄마 아빠가 여태껏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말이야. 30 넘어 처음 안긴 부모님의 품은 너무 따스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로 성훈 씨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호텔 하는 걸 왜 자신에게 속였냐며 거짓말한 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고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말만 앞서고 가진 거 하나 없는 거지에게 접근하냐면서 바로 차단해두었죠. 아마도 지금쯤 배 아파서 몸져 누워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한 번만 속상해하고 넘기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틈틈이 알리려 해요. 유치할진 몰라도 당신이 어이없이 떠나보낸 사람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알았으면 싶어서요. 제 마음까지 파혼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듯 하네요. 그렇게 절망에 빠질 일도 아니지만 파혼을 결정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해 매 순간 책임지려고 했고 그 길이 험난하고 괴로웠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은 비단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 한심한 실수를 참 많이도 저질렀네요. 하지만 좀 뻔하긴 해도 사람은 실수로 성장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 적잖이 배우고 또 성장했으니 달갑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크고 작은 실수를 할 테고 그에 따라 후회도 하겠지만 이를 극복할 힘이 있다면 전 언제든 최선을 다해 소용돌이 같은 삶 속으로 뛰어들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